오늘 이런 이상한 제목으로 그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강의 내용하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의 내용은 우선 별들의 종류와 운명, 별들도 생물체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늙어서 죽거든요. 그 별들의 일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별들의 마지막 운명이라 할 수 있는 블랙홀과 그 엔트로피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교리라든가 불법을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여기 쓴 대로 이런 개념들이 불교 교리나 불교적 수행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뭘 도움이 될 거냐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뭐 다들 감정 갖고 있는데 감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신경 쓴 사람 없지만은 사실 연구해 보면은 감정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섞어서 문화와 그다음에 내 머리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새 단어를 획득하는 것이다. 근데 왜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또 천천히 늙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화가 덜 진행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데 그 새로운 단어를 획득한다고 하는데 단어는 개념의 씨앗이 되고 개념은 예측의 원동력이 되며 예측을 통해 신체 수요에 맞게 예상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감정 입자도가 더 높은 사람들은 병원을 덜 방문하고 약을 덜 먹고 병에 걸려 입원해도 입원해 있는 기간이 짧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밝힌 거라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는 사실 우리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두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내가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건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두뇌는 항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거를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것이 세상이다 일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게 예측이거든요. 두뇌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러면 신체는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호르몬이라든가 신경전달질 분비하고 신경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호르몬이 더 많이 필요할 건가, 에너지가 덜 필요할 건가 이런 걸 맞추는 건데 감정 입자도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생소한 말씀이라면 얼마만큼 내가 감정을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뭐랄까 감정이 미세하게 잘 움직이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세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병원을 덜 방문하고 약을 덜 먹는다는 뜻인데 이건 마술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감정 입자도를 내가 높이는가 하는 걸 봅시다. 첫째 거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더라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거미 공포증에 대한 접근법인데 먼저 첫 번째 접근법은 거미를 위협과 무관한 용어로 기술할 것 요청해서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눠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거미를 위협과 무관한 용어로 기술할 것 요청하고 두 번째 접근법은 거미를 두려워하니까 그냥 거미와 무관한 것에서 뭐 컵이라든가 뭐 거미를 생각지 말고 뭐 강아지를 생각하라든지 이렇게 요청하고 세 번째는 입자도를 높였어요. 어떻게 감정을 세분화해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징그러운 거미가 있다. 이것은 엿듣고 신경이 쓰이지만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감정 입자도를 높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해서 조금 더 새로운 감정을 갖다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거미 공포증 있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 일종의 최면이죠.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은 작은 거미인데 이것은 안전하다. 이건 최면 같은 걸 말해준 거고, 요거는 거미하고 무관한 것으로 딴 신경 쓰게 하는데 사실 거미 공포증 있는 사람이 거미를 관찰할 때 덜 불안하고 거미에게 다가가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뭐뭐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감정을 세분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고 새로운 개념을 높이면, 다시 말해서 감정 입자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또 다른 혜택을 선사하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아주 감정이 단순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사람 멋있다고 그랬는데 그 멋있지 않아요. 기분 좋다 나쁘다 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삶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엉망입니다. 근데 좀 세분화돼서 기분이 더럽다의 50가지 뉘앙스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때 융통성을 30% 더 발휘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음을 덜했다. 반면에 낮은 감정 입자도로 온갖 종류의 불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기분 좋다 나쁘다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맛이 없어서 뭐 더럽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나한테 공포를 주니까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할 때 그게 더, 그래서 경외감을 더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은 염증을 일으키는 성가신 시토킨 수준이 났다. 이것도 뭐냐면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알맞은 요소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쭉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경외감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호기심 이런 것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성가신 시토킨 수준에 났다. 그러는데 뭐 시토킨 같은 것은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복잡하니까 여기 설명하지 않고 단지 우리 몸에는 그 활성산소량이 나와가지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몸에 염증도 일으키고 또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주지만 면역 체계 자체가 우리한테 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시토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시토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수준이 확 낮았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여기는 새로운 현상과 개념을 통해 사고의 폭을 좀 넓히는 것, 연기법과 그 중도로 이해하고 마음의 작용은 사실 우주와 비교할 수 정도로 복잡합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지만 포인 노이만이라는 이 컴퓨터를 발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이 굉장히 쉽고 단순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소리 없다 생각하죠.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사실은 인생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제가 나중에 숫자로 강의 시간에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우주에 있는 총 입자의 수는 10의 90승밖에 안 돼요. 10의 90승이란 말은 10의 1승은 10이고 10의 2승은 100이고 10의 3승은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90승이라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들이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성냥대가리보다 크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성냥대가리만큼만 띄어서 그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방식은 10의 100만 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머리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거는 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못 살고 우리 보통 사람들 불평이 많은가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머리는 굉장한 천재가 하는 그 능력도 이 속에 들어있고 아주 바보가 하는 짓도 이 속에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근데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명해봤자 잘 경험이 폭이 좁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보다 훨씬 단순한 이 우주도 얼마만큼 복잡한 걸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는 저거보다 굉장한 존재란 말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마음이 미묘한 작용을 살펴보는 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그 기본 요소인데 그 윗바사나 수행의 원리를 터득한 데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질문들 이건 다 대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걸 앞으로 이제 강의 많이 하겠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하긴 하겠습니다.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양자인가? 아직 양자는 우리 강의 하지 않았잖아요.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인가? 동참하는 우주. 우주는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는 이게 우주인 것은 내가 여기서 관찰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건 무엇인가? 별걸 다 묻죠, 그죠? 여러분 의미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의미가 과연 무언가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의 존재로. 이 비트라는 것은 정보의 단위니까 사실은 있는 건 정보인데 정보에서 어떤 실체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은 이 사람 얼굴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안면 있나요? 존 아치볼트 휠러를 해가지고 화이만의 선생입니다. 양자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에너지 등 물리량이 덩어리로 되었다는 뜻으로서 양자화된 물리량에는 최소 단위가 있어가지고 시공간이 양자화되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사실이라면 공간에도 이 공간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거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1cm가 만일 1cm로 양자화됐다면 1cm라는 공간이 있고 2cm가 있지 1.5cm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플랑크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랑크 단위라는 게 있으면 1플랑크 단위의 공간의 길이는 있고 2플랑크 단위의 공간이 있고 3플랑크 단위의 공간인데 0.5플랑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 남방불교에서 상자부 불교, 남방상자불교인데 극리설이 있었는데 그건 양자의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이미 양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우주라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면은 관찰자는 적극적으로 관찰 행위에 참여한다. 관찰자와 우주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관찰자와 우주는 따로 띄어서 관찰하는 나, 그 다음 관찰 대상 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유식하게 하면 원래는 하나인데 그게 둘이 분리된 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도 그것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관찰자와 분리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찰자가 꼭 의식을 가진 관찰자를 하는 것은 논란 중에 있지만 저는 이 강의에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면 관찰자는 의식을 가진 관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양자론 할 때 말씀드리겠죠.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안톤 차일링거는 오스트리아 물리학자로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 세상 모든 과학은 정보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정보라는 건 뭔가? 정보가 이제 엔트로피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할 문제, 아주 멀티 유니버스 브라이언 그린이라 해가지고 꽤 똑똑한 그 젊은 물리학자인데 멀티 유니버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 책을 많이 썼어요. 엘레간트 유니버스, 우주의 구조, 멀티 유니버스 이런 썼는데 블랙홀을 향해 빠져드는 사람은 자연학과를 하므로 자신이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는지도 알 수 없고 호킹 복사도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뭐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라 뭐 다름없이 그냥 블랙홀로 빠져드는데 그러나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왕성한 광자 만날 것이며 사건 지평선에 도달하면 완전히 습동어리가 된다. 어느 가쯤이 옳은가?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었고 다른 쪽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음표 따옴표로 왔으니까 이 책에 있는 걸 옮겨 쓴 겁니다. 이런 들 등등의 이 얘기들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먼저 블랙홀을 이해하려면 별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별들의 일생은 어떤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본질을 알면은 사고의 폭이 넓어야 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상과 본질이란 말은 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뇌과학자가 쓴 책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항상 표상작용을 해가지고 의미를 붙여서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시켜버려요. 사실은 실제 사물은 바뀔 건데 진달래하면 근데 우리는 진달래도 종류가 많고 무수히 많은데 그냥 진달래는 이런 것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런 관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하면은 사실은 뭐 복잡해서 뭔지 말할 수 없는데 그림을 그리면 머리 달리고 막대기처럼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걸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적하게 보여주겠지만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표상작용을 해서 보거든요. 이 상이란 말은 어떤 조작된 어떤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불교에서 말할 때 색수상 행식할 때 그래서 유명한 여기서 초기 불교한 사람들은 그 상이란 말도 안 쓰고 싼냐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은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걸지도 몰라요. 그 우주의 다양함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다양한 내적 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런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공간은 2차원을 표현하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무거운 별이 들어있으면 여기 이렇게 휘어지죠. 근데 더 무거운 별, 여기서 작게 만들수록 더 무거운 별 되는데 이거 뭐냐면 밀도가 다 커진 거죠. 그러면 더 깊이 폭파지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이것이 그냥 커져서 이것이 아주 쑥 깊이 파져가지고 공간과 똑 떨어지면 이제 그게 블랙홀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적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반보다 좀 안 되죠. 한 10배, 10분의 1부터 50 반 정도 되는 우주에 있는 별들의 90%고 육안으로는 잘 관측이 안 돼요. 이런 별들은. 그 다음에 그 적색 외성 말고도 뭐 갈색 외성도 있고 청색 외성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숫자가 작아서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라는 것은 태양의 질량이 1.4배 정도 이하인 별의 운명인데 크기는 지구만한데 별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태양 질량의 한 0.5 내지 지구만한밖에 하지 않은 게 태양 질량의 반 정도 되니까 얼마나 밀도가 높겠어요. 1세제곱센치당 거기에서는 밀도가 1톤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는 백색외성에 가서는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요. 무거워서. 밀도가 태양에 100만 배쯤 되는데 보통 백색외성은 이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백색외성 있으면 거기 별이 하나 옆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별들로부터 가스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겨가지고 계속 먹어가거든요. 먹어가다가 태양 질량이 1.4배 정도가 되면 이놈이 다시 폭발도 합니다.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서 하여튼 굉장히 작지만은 무지하게 밀도가 높아서 무거운 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무거운 별이 있어요. 아까 백색외성은 1세제곱센치에다가 1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얼마죠? 백색외성이 1억 배가 돼서 1세제곱센치가 3 내지 5억 톤씩이 되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어떤 별들이 이렇게 되느냐면 태양 질량이 1.4배에서부터 3배 정도 된 별의 운명들이 그런데 반지름은 지구보다 작아요. 12 내지 13km니까 함양, 읍 정도, 여기서 함양까지는 안 돼요. 여기서 그 지곡 정도. 지곡이 14km니까 여기서 지곡보다도 조금 더 작은 정도에서 요만한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똘똘 뭔가를 뭉쳐가지고 원자 핵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1톤이 아니 1세제곱센치의 밀도가 1억 톤이나 되니까
거기서는 뭐 그래서 중력의 강도가 어쩌냐면 볼펜 하나를 중성자표 지표 1m에서 낙하시키면은 100만 분의 1초 만에 지표에 닿으며 충돌 시 TN2 환산할 때 1톤의 폭발력을 지닐 정도로 꽝 충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일이 뭐 그냥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서 그런 중성자별에서 펄사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 펄사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외계인이 무슨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했어. 아주 규칙적으로서 1000분의 1.5mm 초에서 8.5 사이에 주기적으로 무슨 광선을 탁 보내와요. 그러니까 서면 사람들이 아직 잘 몰랐을 때, 아, 이거 외계인이 무슨 지구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 규칙성이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원자시계만큼 정확해요. 원자시계는 우리 시계하고 비교가 안 되게 뭐 10의 마이너스 펜토초 뭐 이런 식으로 10의 마이너스 15성부터 20 몇 성 차이까지 초 정도로 정확한데, 그렇게 정확하다 보니까 외계인이 신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데는 펄사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요. 그다음 마그네테라는 또 신기한 별이 있는데 이것도 중성자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기가라면 얼마냐면 그 10의 9승이니까 10억 승 배를 보통 기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강력한 전자기장이라고 해서 그 망치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은 딸려 들어갈 정도로 센 자석이 있는 거는 대개 10만 가우스에서 그 1테슬라입니다. 그 1테슬라보다 10기가니까 얼마예요? 100억 테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면서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자석의 100만 배 이상으로 강한 것으로서 그 힘은 지구와 달 중간에 있는 크레딧 카드 정보를 지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킬로미터쯤에다 크레딧 카드 놓았다면은 여기에 마그네타라는 별이 있으면은 카드 지워버려요. 자석이 그렇게 강해요. 그리고 마그네타는 특유의 X선과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우주에서 보면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이렇게 강한 빛이 팍팍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마그네타라는 중성자별인데, 우리 은하에는 대개 한 3천만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하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저기 그 공기가 맑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나가면 그 은하를 볼 거예요. 그 은하 기계 우리 은하인데 그 은하에는 한 3천만 개 정도의 마그네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자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이아몬드 이거 있으면 신나겠죠, 그죠? 2004년 했는데 대개 태양 질량의 약 1.1배니까 지구의 한 300만 배 정도 되는 별이 되겠죠, 그죠? 그 별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별도 있습니다, 우주에. 그다음에 감마선 폭발. 감마선 폭발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관측되는 에너지의 폭발, 뭔가 빵 터지는 걸로서, 그러니까 그 강한 빛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전자기 복사들, 빛이 나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겁니다. 대개 그 폭발 지속 시간은 짧아서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초에서부터 길면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강한, 여기 본 대로 감마 레이 버스트라는 것은 요게 감마선 폭발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감마 레이 폭발할 때는 그 반짝하는 빛이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불과 몇 초 만에 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플라시를 비추는 거죠.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감마 버스트를 그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별들 두 개가 또 이렇게 중성자별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뭐가 폭발하면서
강한 빛을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초신성. 여기서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초신성만 말하겠는데요. 별들이 이건 여러분이 위에 걸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그 우리가 태양은 그런 거 못 만들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나 탄소 등의 무거운 원소들은 다 바깥에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데 그것이 소위 그 초신성이나 신성이 폭발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신성이란 노바라면 노바가 이런 거라면 슈퍼노바는 그보다 더 밝겠죠. 별이 갑자기 폭발하여 수십 분, 수일 내에 광도가 수백 내지 수만 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어두운 별. 보통 별이 그냥 희미하게 빛나다가 갑자기 별이 밝기가 수만 배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져요. 근데 킬로노바는 그거보다 1000배라는 뜻이고 슈퍼노바는 그거보다 또 수백 수만 배로 밝아진 그런 별이죠. 이때 여러 가지 우리는 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이런 킬로노바나 초신성이 있었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먹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계에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폭발하면서 우주에다 확 뿌려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몸을 구성한 거거든요. 우리 몸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노력을 한 그런 아주 귀한 존재거든요. 이건 재밌는 건데요. 초신성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1 타입과 1A라고 해요. 1A 타입의 초신성과 2형 초신성. 이거는 태양 질량보다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별들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자기가 잡아당길 거 아니야. 잡아당기다 보면은 그 내부에서 물질 잡아당기다 보니까 압력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압력이 커져서 폭발하는 건데 이런 거는 태양 밝기의 1000억 배가 밝아요. 태양 질량이 1000억 배니까 은하 전체만큼 밝은 그런 별들이고 이런 별보다 더 재밌는 거는 아까 보였던 백소해성이 주위에 있는 동반성이나 기타 높은 성강 구름 같은 물질의 공보다 태양 질량 1.4배를 넘기기만 하면 완의 타입 초신성이 폭발하는데 이건 재밌는 게 딱 태양 질량 1.4배가 되면 폭발하니까 모든 완의 타입 초신성은 밝기가 똑같아요. 따라서 우주에서 별들을 관측할 때 완의 타입이라면 멀리 떨어졌고 여기 떨어졌을 때 그 밝기를 보고서 이건 완의 타입이라면 희미한 정도를 보고서 저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걸 몇 킬로가 아니라 뭐 몇백 강이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바로 1A 타입 초신성이 폭발하는 건데 여기에 작은 백색해성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별들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1.4배만큼 무거워지게 되면 빵 폭발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표준토대라고 해요. 밝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기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밝기가 있는 별이 있는데 어떤 놈은 밝고 어떤 놈은 어두우면 뭐죠? 어두운 것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냥 함부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별이 폭발하는 모양인데 여기 재밌는 게 이게 뭐죠? 첨성대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데이비드 H. 클라크하고 리차드 스테판이라는 연구학자들이 쓴 책의 표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건 뭐겠어요? 여기 한자가 나오면 첨성대가 나오고 한자가 나온다면 뭐겠어요? 이조실록이겠죠. 왜 나왔느냐? 1604년 그 초신성이 폭발했는데 유럽 학자들도 관측했고 여기에 쓴 대로 코리안 아스트로노마도 옵서베이션도 관측했어요. 여기에 점 찍은 게 유러피안 옵서버들이고 여기 X로 칠한 것들이 이런 데가 있는 것이 코리안 아스트로노마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은 여기는 코리안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런 여기 코리안 유럽도 있고 그런데 요 부근에는 유럽해는 없어요. 여기부터 완전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의 하늘이 흐려서 그 현상을 관찰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별 타입이 아까 말한 1A 타입인가 2형 초신성인가를 알고 싶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마침 딱 보니까 이조실록에 보니까 코리안 아스트로노머가 취한 게 딱 그게 기록이 보면은 그 물리학자들이 요새 계산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와서 무엇보다 얼마만 밝고 어둡다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 기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이건 그냥 우리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기억하다 보니까 재미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조실록이 이렇게 잘 쓰였다는 거 그래서 블랙홀의 기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별이 운명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서는 블랙홀이 되려면 별 자기가 있는 별들을 아니 물질을 다 공간에 날려버리고 조금 남아서 그게 블랙홀 되는데 현재까지 관측된 걸로는 가장 작은 블랙홀은 태양 질량 5배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태양 중심이 한 질량의 400만 배. 그 다음에 초대형 그 블랙홀이 있는데 그거는 태양 질량의 210억 배.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태양은 공간을 요만큼밖에 들이지 못해요. 밀도가 작아서 이게 공간을 2차원을 표현하면 이렇게 공간에 의해서 공간이 고무판처럼 되어 있고 이 저기 물질이 공간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백소해성은 여기가 밀도가 가능하니까 좀 깊이 파지고 있어요. 중성자별은 이렇게 더 깊이 파요. 근데 이것보다 중성자별보다 더 큰 별들, 질량이 큰 블랙홀이 되면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똑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간 빛은 빛도 못 나오겠고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블랙홀. 그래서 사람 머리라는 게 참 신기한데 존 미첼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블랙홀이라는 말은 붙이고 암흑성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쉬워서 제가 설명드린 여러분들이 그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말 들었나요? 들었죠. 바로 여기 그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R분의 이 R이란 말은 그 별이 있으면 별의 반지름이에요. R분의 그 질량.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면 여기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mv 제곱. 태양이죠. 태양 주위에 태양 옆에 태양 주위에 질량이 n인 별이 돌게 되면 태양의 질량 곱하기 자기 자신의 별을 곱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인 r을 나눠주면 돼요. g는 비례상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분의 mv 제곱. 여러분들 지금 까먹은 사람들 또 운동 에너지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은 기억나는 사람 있죠? 그렇게 더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에너지가 0보다 크면 무한히 먼 공간으로 도망갈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멀리 못 도망가고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걸 그냥 계산해 0보다 작다고 계산해 버리면 요 속도가 빛의 속도일 때 두면은 별의 반경이 c 제곱분의 2gm 정도가 되면은 질량 m인 별의 중력장을 탈출 못한다는 결론을 옳고 이 사람이 그런 별은 빛도 안 나오니까 암흑성이라 불렀는데 실제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런 게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드리려면은 아인슈타인도 몰랐는데 우리가 보통 거리의 제곱하면 뭐예요? 요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d라는 건 조그만 거리를 말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의 우주에는 시간도 공간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길이 재는 법이 달라요. 우리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요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c는 그냥 저기 빛속도고, 시간의 제곱 빼기 우리가 막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말하는 공간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보통 민코스 스페이스라 부르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공간의 길이에요. 이 길이를 그렇게 써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일반 상대성이 일어났을 때 이건 그 독일의 그 1차 대전 때 1915년에 일반 상대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놀라워요. 그때 독일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돼가지고 1917년에 끝났잖아요. 전쟁 중인데 1916년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하고 싸우는 그 참호에서 슈발츠 실드라는 계급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병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전쟁 중인데도 독일,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군대 생활을 장교 훈련도 받아봤고 사병 훈련도 받아봐서 아는데, 군대에서 전쟁 중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풀어가지고, 아니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공간의 길이를 잴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하는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공간의 길이는 이렇다는 걸 찾아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 시간의 제곱에다가 뭐가 붙어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공간의 거리를 제곱해서 이걸 잘 보면은 1-c, c가 빛속도인데 R은 별이 있으면은 이 별의 반경이에요. 그 별의 반경에다가 뭐 이런 거 곱해놨거든요. 이거 슈바츠 실드라는 병사 그냥 러시아군하고 싸우는 중에 아마 밤에는 안 싸웠나 보죠. 밤에 참호해서 풀어가지고 이거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1 빼기 뭐가 돼요? 이것이 R이 작아지면 요 값이 1보다 더 커지는 수가 있겠죠. 그죠? 요 값이. 그러면 1보다 커지면 요거 1 빼기 1보다 큰 거 해주면 요 부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지는 묘한 거. 그래서 요것이 0이 되는 그런 반경을 우리가 슈발츠 쉴드 레디어스를 해가지고 바로 여기가 블랙홀의 반경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슈발츠 쉴드 레디어스를 해가지고 요 슈발츠 쉴드 반경에서 C제곱분이 2GM이 되면은 아까 보다시피 요 R이 요 R이 C제곱분이 2GM이 돼버리면 그걸 슈발츠 쉴드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요거보다 짧은 거리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이제 블랙홀이에요. 거기서 빛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슈발츠 실드 반경이 되면은 요것을 소위 사건 지평선, 여기까지는 누구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진 그 순간 이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보통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 구덩이는 그런 구덩이에요. 블랙홀이라는 구덩이는 빠지면 다 빛도 못 나와요.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건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슈발츠 리디우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의 만약 태양이 누가 거인이 와서 이렇게 쪼그라뜨려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눈송이를 뭉쳐서 이런 덩어리 하나 만들듯이 어떤 거인이 와서 태양을 꽉 조아해버려서 블랙홀을 만들려면 태양은 대개 2.95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구를 누가 거인이 와서 꽉 짜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블랙홀 만들게 되면 지구는 8.86mm.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어떤 별인지 짐작이 가죠.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짜부러진 그런 별들인데, 그런 별들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요 거리에서 요것이 우리가 보통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2차원이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듯이 여기는 시간의 제곱 더하기 빼기
공간의 거리, 요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길이가 맞아요. 요 dr 제곱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이 달렸는데 이 장식품이 묘한 거죠. 여기서 시간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작아지는 그 순간 부호가 바뀌어서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밖에서 말하는 시간이 공간이 되고 공간 시간이 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 지평선을 넘는 자는 자유낙하를 하므로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쉽게 사건 지평선을 넘는다. 아까 그 말 한 건데 멀리 있는 관측자에게는 그 움직임이 느려지고 사건 지평선에 이르는 대무한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그는 지평선을 넘지 못한다. 누가 옳은가? 이와 같이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빨리 해서 얼른 못했겠지만 그 전에 뭘 알았네요. 중력이 큰 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그랬죠. 중력이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간이 빨리 흐르고, 근데 블랙홀에서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사람 볼 때는 여기서는 1초만 흐른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 1억 년 이상 걸리니까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블랙홀 들어간 사람은 자기는 그냥 자유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머리 정리. 머리가 물리학자들도 재밌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정식 명칭에 정식 물리학 용어예요. No hair theorem. 대머리란 말은 뭐가 간단하다는 뜻이겠죠. 블랙홀의 성질은 다음 세 가지 물리량만으로 완전히 기술할 수 있어요. 질량, 전기량, 각 운동량. 그거 위엔 필요 없어요. 블랙홀이 뭐냐. 마치 김성구가 누구냐 할 때, 김성구가 73kg이야. 그러면 김성구의 모든 걸 말한 것 같이 됐다는 뜻이면 딴 정보가 필요 없던, 블랙홀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머리털이 있으면 머리털이 어떻게 생겼다 말해야 될 텐데, 그래서 대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말하기가 블랙홀이 어떤 블랙홀이냐고, 이게 별들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블랙홀이 우주에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은하마다 다 하나씩은 있어요. 아니 최소한 하나고, 뭐 실제로는 같은 은하에 수만 개가, 완전 수백만 개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블랙홀 말할 때 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저놈의 질량 얼마, 아직은 전기량은 잘 모르는데 전기량 얼마, 그럼 가운동이 얼마, 이것만 말하면 끝이에요.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머리털에 비유해가지고 대머리 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블랙홀에 떨어지기 전에는 이 물체가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많이, 이 컵이라면은 이 컵의 모양도 있고, 여기 그림도 그렸고, 예술작품에 정보가, 이 컵이 갖고 있는 정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딱 블랙홀에 떨어지는 순간 질량만 남고 모든 정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들어가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마음, 불교에서 무의식을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아리아식에는 무수히 많은 어떤 정보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바로 업이라는 것도 과거에 저지른 어떤 행위가 정보의 모양으로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가 싹 사라졌다면 우리한테는 신나죠. 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과연 블랙홀에 떨어지면 정보는 사라지는가? 근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결코 정보는 사라질 수 없고 정보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또 엔트로피이기도 한데, 이제 엔트로피는 조금 이야기했는데, 근데 블랙홀, 그러니까 사라지는가? 그래서 블랙홀 전쟁이란 말은 물리학자들 사이에 이걸로 인해서 대논쟁이 있는 거를 블랙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읽어볼만 해요. 물리학을 모르더라도 읽어볼만 한데, 여기에서 호킹이 정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물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그렇다, 정보가 사라졌을 리가 없다고 이제 싸우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블랙홀로부터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보통 나온다 빛이 나오는데, 그건 절대 온도가 0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 뭔가 내보내요. 제 몸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보면 여기 빛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차가운 물이 얼음이라도 나와요. 절대 영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근데 만일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절대 온도는 0이 될 겁니다. 그 절대 온도 0에서는 모든 물리기가 오직 한 가지 상태만 가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블랙홀이 정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 상태에서 모르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홀즈 have no hair라면, 다시 말해서 블랙홀, 여기서 헤어란 말은 사실 정보를 물리학자들이 재미있게 붙인 말인데, 블랙홀 has no, 홀즈 have no hair라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엔트로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플랑크 에너지 복사 공식이라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모든 물체는 빛을 내는데, 이렇게 5,000도, 절대온도 5,000도가 되는 놈은 이렇게 가시광선이 많이 나오는 빛을 내고, 가시광선 아니더라도 여기에 짧은 빛도 내고, 아니 긴 빛도 내고, 파장이 짧은 빛도 내요. 그 다음에 4,000도쯤 되는 놈은 붉은 빛을 내는데 이런 파장을 내서 이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쭉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그 복사 공식이 이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0이 아니라, 0이라면 이제 여기 무한대가 되어버리니까, 여기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누기 무슨, 아니, 뭐 나누기 무한대 0 되니까 안 나오지만, 0이 아닌 이상 뭔가 나오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온도가 0이 아니라면, 여기 0이 될 경우라면 좀 문제가 되지만, 0이 아니라면 이 플랑크 공식에 따라서 반드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엔트로피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엔트로피가 0이 아니라면 블랙홀 어딘가에 정보가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저장된다면 정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자, 먼저 이게 엔트로피는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 그 공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수식을 따라서 물체의 절대 온도와 거기다 주어진 뭐 열 이런 걸로 배웠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간단히 먼저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말하는 게 좋겠네요. 이 볼츠만이라는 천재가 나와가지고 그 공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잡한 엔트로피를 굉장히 쉬운 걸로 개념 바꿔놨어요. 이 사람이 엔트로피를 이해하기에 볼츠만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두 개의 붙은 상자를 이렇게 붙여놓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쪽엔 비어 있고 여기는 열려 있거든요. 여기 열어두면 어때요? 열어두면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여기엔 가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골고루 섞이겠죠. 케이스 1은 옆 그림 A에서 왼쪽 상자에는 어떤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고, 오른쪽 진공인데 상자 사이에 칸막이 열면 두 기체는 상자에 고루 퍼지고 기체 온도는 변해요. 바로 그래서 마지막 상태는 빛의 온도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케이스 2는 여기에 뜨거운 물체하고 이게 뜨거운 물체, 아니 찬 물체를 두 개 붙여두면은 결국은 뜨거운 물체와 찬 물체의 중간쯤 되는 어떤 온도를 가지고 두 개가 온도가 같아질 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다른 기체를 담은 두 상자를 접촉시키면 두 상자의 온도는 같아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여기에 케이스 3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기체를 담아뒀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이게 산소를 해야 되면, 그러면 산소도 이쪽으로 가고 수소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섞여서
여기도 수소하고 산소가 섞이고 여기도 수소하고 산소 섞여서 골고루 섞여 버리면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해도 변화가 없겠죠. 그런 걸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요. 평형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기체가 든 그릇에 칸막이를 열어두면 두 기체가 섞일 거예요. 그럼 뭐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옆 그림에서는 이번에는 약간은 다른 종류였고 이번에는 똑같은 종류예요. 여기에 있는 기체 여기에 기체가 같아요. 그러면 칸막이를 열어도 둘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 볼츠만이 생각하는 엔트로피인데 네 가지 모두 고립계란 말은 외부에서 뭐가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 클라우시우스라는 물리학자에 따르면 고립계에서는 앞에 세 번째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네 번째 선상에서 엔트로피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 해서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분의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있는 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델타 S가 0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냈는데 이걸 아주 여러분들 이걸 이해한다면 엔트로피 이해 못하지만 위에 거 네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볼츠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경우 모두 증가한 것은 개의 에너지나 부피, 온도, 화학적 조성은 아니에요. 그때 도대체 뭐가 증가했을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데. 이걸 볼 때 이 단계에서 볼츠만 앞의 네 단계에서 증가한 것은 분자들의 배열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분자가 여기 있다, 한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골고루 섞였고 서로 다른 종 기체가 있다면 서로 섞였고 똑같은 기체라면 섞여도 구별이 안 되고 그 두 종류의 분자들을 한 그릇에 넣는다면 분자들이 스스로 분리되어 한 그릇에는 한 종류의 분자들 다른 쪽에는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모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산소하고 수소를 섞어놨거든요. 근데 가만두니까 산소는 이쪽으로 옮기고 수소는 저쪽으로 옮기는 법이 있을까요? 또는 반대로 여기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중에서 공기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공기를 약속한 듯이 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싹 이쪽으로 확 와갖고 압력이 2배가 돼가지고 내가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저쪽에는 공기가 없어져가지고 숨 못 쉬는 그런 이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변화는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엔트로피 어떻게 정화해야 될까?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엔트로피는 거시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분자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식의 수와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볼츠만의 생명생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방 안의 온도와 이 방 안의 공기인데 이 방 안의 온도와 습도와 압력과 이런 건 하나도 우리가 볼 때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여기 있는 분자하고 저기 있는 분자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온도 똑같겠죠. 여기에 수소가 있었고 산소가 있었는데 이거 둘이 바뀌더라도 이 방에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해서 분자들이 배열하는 방식이 그건 바뀌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 상태는 안 변한다. 그럼 바로 이 분자들이 배열을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엔트로피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은 그걸 발표하고 나서 학자들의 공격을 받고 불행히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볼츠만의 묘비에는 S 이퀄 K 로그 W라는 게 써있는데 이게 바로 볼츠만이 사용한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볼츠만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 건 볼 필요 없고요. 요게 W이고 요게 W라고 쓰면은 되는 건데 잘못 써서 그런데 요게 W면 요거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는 어떤 수, 볼츠만 상수라는 숫자를 곱하기 그다음에 로그 오메가. 오메가가 뭐냐면 개의 알려진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분자들의 배열 방식. 즉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한 미상태 수. 뭐냐면은 여기에 온도, 압력 이런 걸 하나도 안 바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 상태 그거거든요. 근데 분자들의 배열하는 방식은 무지하게 많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의 알려진 성질이라면 온도, 압력, 부피 등 거시한 성질이고, 근데 알려진 성질이라면 누구에게 알려진 성질이었다는가? 그건 엔트로피는 중요하죠. 그래서 상자 속에 있는 모든 분자들의 위치 속도를 아는 초인이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이 미시세계 상태를 다 알고 구별한다면 그에게는 자신이 아는 상태에 대한 분자의 배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해서 분자의 배열이 한 가지니까 W가 하나니까 거기다 로고 치면 0이죠. 그 엔트로피 0이에요. 따라서 엔트로피는 주관적인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은 엔트로피 0인 거고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로그 해서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엔트로피 알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트로피를 설명드릴게요. 유술 생각하세요. 요 육가락이에요. 요 유시예요. 여기 유시예요. 요 유 중에서 개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이게 요렇게 요러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손가락이 잘 안 붙어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요게 육가락이거든요. 요렇게 되면 개지요. 요게 거시 상태예요. 개가 되는 방법 이것밖에 없나요? 이것도 이거 거꾸로 뒤집을 수 없네. 이 손가락 중에서 요거는 요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요 네 개 중에서 요 손가락은 이쪽으로 뒤집어지고 요 손가락 이렇게 되고 요 손가락이 이쪽으로 뒤집어지고 네 개 중에서 요거 둘이 뒤집어져도 되고 요거 둘이 뒤집어도 되고 요거 둘이 뒤집어도 되고 또는 요거 둘이 뒤집어도 되죠. 또 요거 둘이 뒤집어도 되죠. 어느 쪽이 뒤집어든지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이 개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개의 경우에는 6가지죠. 왜 6가지냐면 W가 요거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요렇게 넷, 요렇게 다섯, 요렇게 6. 그러니까 거시 상태란 말은 개라는 그 상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러 개인데 어느 쪽이 뒤집어졌는지 우리가 따지지 않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게 엔트로피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두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에는 아보가드로 넘버만큼의 숫자가 많아서 거기다 로고를 붙여버려요. 로고를 붙여버리면 숫자가 확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나만 뒤집어지는 수도 있죠. 요거 뒤집어질 수 있죠. 요거 뒤집어져요. 그러면 도의 경우에는 엔트로피라기보다 볼츠만의 말하면 W가 4예요. 거기다 로그를 붙인 거는 그냥 물리학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그 뭔가 맞추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K라는 숫자 붙인 건 의미가 없고요. 하여튼 기본 아이디어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가 개라는 것만 알면 됐지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는 그 모르는 것의 개 상태의 수 그게 엔트로피입니다. 그 정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개에 대해서 모든 걸 알면 엔트로피는 0이에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뒤집어진 개하고 요렇게 뒤집어진 개를 구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다 구별하니까 다 아닌 거니까 그때는 엔트로피 0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 개의 주관적인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에 대해서 가장 적게 할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가지고 볼츠만은 엔트로피는 개의 세부 운동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나타내는 측정이라 값이에요. 아주 옳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서 그 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도가 엔트로피예요. 여기 이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정도가 6가지였죠. 거기다가 로고를 붙인 거죠. 엔트로피는 우리가 가진 정보의 결여와 관계된 양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물리계에 저장된 정보다.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보를 몰라요. 그 정보는 뭐 뒤집박죽 하더라도 항상 개예요. 막대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이렇게 둘 뒤집어 놓거나 이렇게 다 똑같이 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 그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자, 윷놀이를 생각하면 엔트로피 기본 개념은 여러분 확실히 알았죠? 개 하면 몇 가지? 6. 그게 아까 볼츠만 공식에서 말한 W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개에 존재하는 분자의 무질서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개인데 6개니까 무질서도가 6개인데 만약 60개라면 무질서한 정도가 60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보가 바로 엔트로피다. 인간이 모르는 무지의 척도가 엔트로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떤 학자가 볼츠만은 아까 S 이꼬르 W라고 붙여가지고 개의 경우로 하면 6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K를 붙여서 로고라 이렇게 썼는데 이 깁스라는 물리학자가 또 엔트로피를 공식해 보니까 만일 이 개가 상태가 X1, 2, 3 해서 N이라는 상태가 있고 이 상태에 있을 확률이 P1, P2가 된다면은 공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닮았어요. 뭐가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택에서 조립주택에서 자재창고에 폭탄이 탕 터져서 자재들은 마음대로 날아다닐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자재들은 어떻게 우연히 모이다가 탁탁탁 끼어졌더니 집이 하나 딱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뭐 1억 승쯤 하면은 아마 한 번쯤 생기지만 대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안 일어날까? 그런 것은 일어날 확률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벽돌을 막 던지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일어난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사물은 가만두면 외부에서 뭘 주면 달라져요. 우리 몸을 달라지면 엔트로피 낮출 수 있는데 가만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부에서 여러분들 앉을 때 마음대로 앉으셔야 했거든요. 여기에. 마음대로 앉는 방법은 몇 가지 해서 여러분이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이 마음대로 자리가 13개밖에 없더라도 앉는 방법은 13헥토리아라고 배웠죠. 그죠? 13헥토리아이에요. 배웠죠? 근데 그보다 사실 더 많아요. 근데 내가 고정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1번부터 이름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앉으시면 앉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그는 엔트로피가 0이에요. 마음대로 앉으라 그러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가만두면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앉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똑같은 분자들을 상자에 넣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자들끼리 부딪혀서 어떤 놈은 더 빨라지고 어떤 좀 느려져가지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때가 엔트로피가 제일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재미있는 세계에 우리가 보통 평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평등이란 말은 자연과는 반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평등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불평등해져가지고 똑같은 걸 넣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놈은 이렇게 빠르해지고 어떤 놈은 느려지고 어떤 놈은 더 빨라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게 돼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립계에서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할 수 있어요. 적어도 감소하지는 않아요. 역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근데 그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자를 쳐서 셰익스피어 문학을 만들어야 하는 거 작은데 원숭이 10억 마리 곱하기 10억 마리가 10억 곱하기 10억 마리라면은 우리 셀 수 없는 양이죠. 그죠? 마리가 1초에 문자 10개를 친다고 할 때 한 마리가 문자 10개를 친다고 할 때 우주가 시작한 이래 그죠? 10억 곱하기 10억 초 동안 치면 그중 한 마리가 햄릿 1만 1자 햄릿 액트 1.C1이라고 칠 확률이 나오니까 셰익스피어 문장을 만들어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질서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고 이 말은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변화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정보 엔트로피. 근데 엔트로피는 또 재밌는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의 의미를 잘 따져보죠. 그러니까 정보학에서 말하는 정보와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들한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특정 종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뜻하죠. 일반적으로 유용한 자료나 확실한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거죠. 근데 정보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는 정보가 0이라 그래요. 100% 확실한 사건을 전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정보를 잡수면 누구는 아니까. 모르는 정보를 줄 때 그걸 정보가 준다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아무런 정보학에서 이 말은 정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현대적 정의는 어떤 사건이 갖고 있는 정보 양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로그에 비례한다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힘든 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내일 요 증권 주식이 상한가 칠 거야 하는 것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건 정보가 많이 담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양을 한번 어떻게 따지십시다. 자, 여기에 클로바 3를 20개로 나하고 지금 20개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클로바 3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데 왜 묻기를 어디에 있느냐. 이게 딱 두 가지밖에 못 썼어. 클로바 3는 왼쪽에, 위쪽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하면은 위쪽에 있는 거죠. 어느 쪽을 물어도 대박. 그럼 위쪽에 있어요. 그럼 왼쪽입니까? 오른쪽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왼쪽이라고 말할 거죠. 두 번 물었죠. 왼쪽이니까 위요 아래요 하면은 그러니까 위에 있습니까? 할 때 아니요 걸 거 아니야. 그럼 아래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세 번 물었죠. 그럼 여기 2개 남았으니까 그럼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물으면 왼쪽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아니요 하면 그럼 오른쪽이요. 네 번 만에 알아내죠. 그게 바로 비트수예요. 비트 이제 정보 용어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비트란 말 많이 나오죠. 여기 바로 비트입니다. 여기 16개 중에서 클로바 3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은 4비트면 돼요. 그게 정보 양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20개는 그럽니까? 아닙니까? 20 묻는 거죠. 그 2의 20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0개가 담고 있는 정보의 그 양은 2의 20성이면 몇 개가 되겠어요? 1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번 물어서 찾아낸다는 거는.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 있는 답 중에 무릎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는 최소의 무릎의 개수는 뭔가. 그게 바로 비트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며 하나의 비트는 0이나 1 또는 참 거짓 이런 식으로만 예 아니요 이렇게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자 정보는 그렇지 않아요. 양자 정보는 요건 0과 1은 비트라 그러는데 양자 정보는 큐빗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0과 1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 중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비트 계산하는 방법이죠. 검은 칠판의 색깔이 갖는 정보 아까 뭐였어? 그 일어날 확률의 역수에다 로그를 치한다 했으니까 검은 칠판의 색깔이 갖는 정보량은 뭐예요? 검은색의 확률이 1이죠. 그래서 정보량은 뭐예요? 로그 치하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동전전쟁이 뭐예요? 앞면이 확률 나오는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앞면이 갖는 정보량은 뭐냐면 아까 그것에 로그를 취해서 역수를 취한다니까 2분의 1의 로그 2는 역수를 취하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뒷면이 가진 정보량은 또 1이에요. 그럼 동전쟁이 가진 평균 정보량은 앞면이 날 확률 2분의 1이고 뒷면이 날 2분의 1이니까 1비트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 엔트로피.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 개념은 그 클로드 세너리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아주 이 사람은 정박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인데 세너리 공식은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정보량은 확률 P인 사건이라는 정보의 양은 확률의 역수를 하고 정의가 됐거든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엔트로피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걸 정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세너의 정보 엔트로피는 이렇게 돼요. 그 일어날 확률의 로그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 엔트로피하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떤가 하고 계산해 보면은 세넌 엔트로피는 그 로그 확률의 역수에다가 확률 곱한 거. 깁스의 엔트로피 이거. 연력학은 이거예요. 그런데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아직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엔트로피가 깁스 엔트로피하고 그러니까 볼츠만 엔트로피 같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어때요? 거의 같이 보이죠? 사실 같은 거예요. 정보 엔트로피와 분자의 배열 방식으로 한 엔트로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학자들이 많이 쓰는 연력학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엔트로피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맥스웰의 악마라고 하는 거죠. 맥스웰의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연력학 제입 없이 맞는 건가? 만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악마가 있다면 자신에게 다가온 입자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빠른 입자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느린 입자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이 악마가 탁 봐서 이놈이 느린 건 못 들어가게 하고 빠른 건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갈라내서 느린 입자하고 빠른 입자 둘로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연력학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일어나기 확률이 굉장히 작은 건데도 일어났잖아요. 연력학 법칙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볼츠만이 살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못했어요. 물리학자도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악마를 물리친 건 정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문제 해결 어떻게 하냐면 란다워라는 물리학자가 해결했어요. 결국 정보를 알아낸다면 에너지가 들어요, 거기서는. 근데 정확하게는 뭐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는데 어쨌든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려면은 유한한 컴퓨터라면 뭔가 지워야 되거든. 지울 때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서 정보에는 에너지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보는 물리적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근데 또 정보는 다르게 보면 정신적이에요. 이렇게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라는 책이 있는데 한스 크리스티안 베어거슨데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기 쉽게 쓰라고 내가 일부러 옮겨놨는데 에너지는 분명히 물리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정보는 에너지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건데 근데 정보는 분명히 또 정신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는 어떤 사람에게는 낙수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값진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141591이라고 써놨을 때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파이 이하의 소수점 이하의 부분이라는 정보를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 20세기 과학은 무생물 세계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리 신념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정보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이제 양자역학인 것인데 미시세계의 대상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질문을 달리하면 대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훌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리학만 다루는 물리학이라는 결코 물리학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우주를 이해하는 노력이 인간을 이해하는 노력과 같다고 믿는다. 물리적인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묶여 있다. 그래서 물리계와 인간의 감각과 의식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원자에서 출발하여 원자에 대해 우리의 알을 형성할까? 그러니까 정보는 정신과 물질 연결점이다. 그래서 정보는 물질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을 매개하는 그 어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은 정보로서만 쓰여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보는 또 재밌는 것이요. 위에 거는 그냥 별 중요하지 않고 정보는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형상을 전달하는데 이 형상을 전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저장된 정보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형상의 흐름입니다. 형상의 흐름이란 말은 결국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마음에서 어떤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식의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정보는 관계 소통에서 정보는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이 정보 유출이나 유입이 불가능으로 닫혀 있다면 그 기억은 쓸모없기 때문에 항상 정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전달될 때만 그 의미를 가져요. 그게 바로 관계론적인 의미죠. 그래서 불교 연기법이 뭐냐면은 다른 것과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 관계에서 관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정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 이 정보학이 더 발달되면은 불교의 유식학을 아마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관심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물리학의 관심사는 존재론이나 인식론이다. 인식론이라면 정보의 흐름과 관계를 맺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칠식의 특징이 생각하는 거고 육식의 특징이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식의 흐름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정보와 관계가 있습니다. 호킹 복사. 재밌는 말인데 원래는 호킹 복사라는 것은 블랙홀에서는 빛도 탈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72년 베켄슈타인이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간다고 주장했고, 아까 대머리 정리라면은 딱 질량, 그 다음에 전기량, 가운동량 세 가지 없다면 그건 엔트로피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엔트로피를 갖는다면 블랙홀도 온도를 가지며 보통 물체처럼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주장했어요.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언젠가는 그 블랙홀도 증발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 블랙홀 증발해서 없어진다면 블랙홀에 떨어진 물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어디를 갔는가? 그러니까 정보는 사라졌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물리학자들에서 그 연구가 되는데 그 베켄슈타인의 블랙홀 엔트로피라는 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1BT 정보를 블랙홀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광자가 하나 들어가기만은 그 위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확실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해진 광자는 오직 1BT 정보, 즉 블랙홀 안에 어디에 있다는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 안에 있다.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있습니다. 그 말밖에 못할 거죠. 파장이 기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긴 파장의 빛은 이만큼 긴 빛은 블랙홀에 갇히지 않고 튕겨나올 것이니까 요 속에는 파장이 이만큼만 긴 블랙홀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 사건 지평선이 변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계산하는 걸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 여기 블랙홀이 있으면 이 사건 지평선 있잖아요. 이렇게 구를 이렇게 둘러서 이 지평선이 여기다 광자 하나 집어넣으면은 지평선의 넓이가 요만큼 증가한다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3승분의 16Hg라는 요만큼. 다시 말해서 1BT 정보를 넣을 때 블랙홀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블랙홀을 넣더라도 요만큼만 크기의 그 사건 지평선의 넓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블랙홀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였잖아요. 블랙홀은 여기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이니까 요것에 갖고 있는 구니까 요 구가 있으면 요 넓이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1BT 정보를 넣으면. 이렇게 그 베켄슈타인이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의 넓이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블랙홀의 크기에 상관없이 1BT 정보를 더하면 그 지평선의 넓이가 1플랑크 단위만큼 증가한다. 1플랑크라는 건 뭐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5cm를 1플랑크라고 길이라고 해요. 요것이 길이 최소단위예요. 요만큼 딱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블랙홀의 넓이가 거기에다가 4분의 1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사건 지평선의 넓이에다가 4분의 1만큼 곱한 것만큼 되니까
3차원 블랙홀의 정보는 2차원 표면에 저장되는 거가 되죠. 왜냐면 이 3차원 블랙홀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정보를 자꾸 집어넣었잖아요. 넣으면은 지평선의 넓이가 여기 커지는 거니까 요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사건 지평선 넓이만큼 늘어났으니까 2차원 표면에 저장되는 거죠. 여기에서 재밌는 말이 나와야 돼요. 참고로 말한다면 플랑크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시공간 자체가 이게 꾸불꾸불해져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짧은 거리만큼 넓어버리면 이렇게 막 시공간 자체가 이렇게 막 온통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길이가 우리가 길이의 최소 단위가 요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랑크 단위 면적은 10의 35승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10의 7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것이 최소의 공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그냥 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지나가 버리고 홀로그램 우주. 자, 이거는 재밌는 말을 물리학자가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가 블랙홀의 넓이에만 다 넓어지는 곳에서 정보가 다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에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그 경계면에 묶여있는 정보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정보가 이 속에 방 안에 정보가 무지하게 많죠. 공기는 어디에 있고 사람도 어디 있는데 이 정보를 전부 다 이 방 안에 둘러싸고 있는 표면에다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게 블랙홀의 표면 늘어난 거. 그러면 블랙홀 내부에 있는 물체들에 관한 정보는 모두 사건 지평선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정보들만 있으면 3천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따라서 그때 우리 우주는 어떤 걸까? 우리 우주도 3천 우주도 그런 블랙홀의 어떤 표면에 있는 정보들로서 구성된 걸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하나의 홀로그램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 이것을 반박할 그 물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는 홀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그램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둔한 사람이 또 재미난 걸 괜찮은데 진공 속에서 A라는 가속 크기의 가속도로 그 달리는 관찰자는 다음과 같이 온도 T 흑체 복사를 관찰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냥 가속도를 가지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여기에 뭐냐면은 그 플랑크의 흑체 복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가 딱 요만한 크기의 온도를 가진 것처럼 복사 에너지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달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이 온도와 복사를 만들었는데 아까 블랙홀 주변에 있는 관측자는 가속 운동을 하는 관측자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 전에 말씀드리기로 제가 가속 운동을 하는 것과 중력장에 있는 것은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블랙홀도 중력장에 있으니까 가속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블랙홀도 온도를 가지고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건데 어떻게? 바로 공간 속에 이 공간인데 이 공간 속에 입자 두 개가 입자 반입자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은 중력이 세니까 반입자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 바깥에 입자가 튀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자 항상 우리 공간은 나중에 양적할 때 말하겠지만 입자 반입자가 이렇게 둘이 묶여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0이에요. 0. 얘는 0인데 0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발입자예요. 마이너스 1은 블랙홀에서 떨어져 버리고 1은 떨어졌으니까 1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1 질량 가진 놈이 떨어졌으니까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블랙홀에서는 복사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호킹 복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이 있지만은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을 다른 물리적인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호킹 복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보였고 지금은 호킹 복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블랙홀도 증발해요. 복사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블랙홀에 떨어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은 워낙 세가지고 우리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과 발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라갖고 발에서는 세게 잡아당기고 머리에서는 약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쫙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까 브라이언이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블랙홀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블랙홀 떨어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고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때 브라이언이 한 말은 크기가 없는 사람, 크기를 무시했을 때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강의 씨할 때 말인데 블랙홀을 빠져드는 사람은 자연학을 함으로 자신이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는지도 알 수 없고 호킹 벌써 보지 못한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왕성한 광자를 만날 것이므로 사건 지평선에 도달할지는 완전히 수동을 해야 된다. 어느 관점에 오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 관점만 갖고 맞다고 우게 되지는 없겠죠. 그게 바로 중도죠. 그래서 중력 적세 편의에 의해서 사건 지평선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볼 때 복사파의 파장이 길어져요. 그런 간단한 계산에 의해 사건 지평선의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블랙홀이 증발할 때 블랙홀에 갇힌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블랙홀이 증발하여 엔트로피 1터라도 블랙홀이 방출한 복사가 엔트로피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연력학,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정보는 파괴되지가 않아요. 근데 블랙홀만큼은 이렇게 파괴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불교적 견해는 부처님은 곳곳에서 중용전이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전생을 아는 것은 기억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기억은 정보예요.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물리학에 끼어들기가 좀 이상하지만은 적어도 불교적 관점에서는 블랙홀에 든 정보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아식이 불교 유식에서는 대원경전이 바뀌더라도 기억은 남아요. 그럼 정보는 저장되어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아마 정보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호킹이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었는지 모를 거라는 걸 제가 알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강의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 불교 유식하고 관계 있고 우리 앞으로 정신세계를 탐구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와 또 인간의 어떤 그 다음 시간에는 초능력자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그 초능력과 이 엔트로피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사실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일어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일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에는 인간의 마음 중에서 정보니까 기억에 관련돼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을 보고 들으면은 아까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뭐였나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유연해져 가지고 좀 빨리 늙지도 않고 뭐가 좋은 점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비슷한 강의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가능한 것이 나한테는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